있다. 예전에 제가 여기 매불쇼 나와서 근로소득자 우리나라 총 버는 돈의 1년에 세금 내는 비율이 10%라는 걸 보여드렸고 자영업자분들은 11.8%.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양도 차익은 2.2%밖에 안 나왔어요. 2.2. 5배를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불로소득으로 많이 버시는데도 불구하고 2.4%밖에 안 낸다. 이건 좀 불공정하잖아요. 아. 그게 이제 여기에 녹아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양도세가 세율이 2.4%예요? 아니죠. 구간마다 다 틀리죠. 아, 구간마다 좀 네, 달라요? 남는 금액마다 단위가 틀립니다. 아. 네. 아무튼 뭐 평균 내면 한 2.4. 그 평균 2.4%는 1년 동안 사람들이 팔고 사가지고 양도차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사줘야.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를 걷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면조항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막 차포 뛰다 보니까 결국 2.4%. 최종적으로. 실효세율이 2.4다. 그러니까 5배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 자영업자나 근로자는 공정과세는 좀 어긋나죠. 그 부분에서 저번에 설명드렸고. 그러면 우리 교수님도 좀 약하다는 쪽이네요. 공정 관점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남아있죠. 좀 그러시군요. 구분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다 하면 힘드니까 수용성 문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텝 바이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열매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종합 부동산세란 무엇인가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나누는 거에 자체에 논란이 계속 있어요. 이중과세. 네. 근데 이제 재산세는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는 계속 못 올리고 있고 종부세는 해당되는 가구가 이번에 나오는 게 초고가 주택 0.3%, 0.4%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가 40억 이상은 한 0.3% 네, 정도예요. 0.3, 0.4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대상이 적은데 과세를 강화하는 거, 그래요. 소득이 올라가니까 양도세 과세 많이 하는 거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근데 이 세금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보유세와 거래세 요 두 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유세의 대부분 99.7%를 제외한 그런 세제다. 진짜 재산세를 빼고 얘기하느냐? 네,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를 합리화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합리화라는 것은 지금 재산세가 올려야죠. 너무 낮죠. 너무 낮고. 근데 요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양도세를 좀 완화해주면서 재산세를 보유세를 좀 올리고 그리고 이번 세제에서 빠진 게 취등록세거든요. 취등록세. 네, 그러니까 구입할 때 거래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살 때 내는 거랑 팔 때 내는 거. 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취등록세는 빠졌다. 그건 빠져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저가주택,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고민이 어디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반전인 게 우리 대표님이 오히려 제일 강경한 것 같은데? 저는 재산세 인상에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산세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거래를 원활하게 해줘야 시장이 굴러가는 거고요. 보유하면서 토지를 누리는 거에 대한 가치는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재산세는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얘기를 못하고.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은 조세 저항 때문에 아마 못할 거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수만 때리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했던 발언 중에 이제 어차피 문제가 됐으니까 얘기하면 배아파 정책처럼 보일 수가 있다. 집 없는 절반의 국민들한테 제일 부자한테 과세할게 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전 국민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선진국의 그 조세의 흐름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오늘 또 매불쇼에서 부동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충돌 문제는 또 얘기가 넓어지니까. 또 넓어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발표된 제가 그냥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 발표된 내용에서 좁힐 필요가 있어. 부동산은 그렇죠. 넓어지면 한없이 넓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점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 물이 타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아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야 공급 먼저 하고 세금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수 언론들이. 야, 공급도 부족한데 무슨 세금 아니요. 공급은 공급대로 하고. 그렇지. 세금은 세금 얘기 해야죠. 제가 그 대통령 토론회 할 때 했는데 왜 공급 얘기가 거기서 없네요. 그 자리는 세금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맞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확장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흐려진다. 논의가 좁혀지지 그래서 마치 못하더라고. 종부세는 무력화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그래도 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네. 왜냐하면 자꾸 이번에도 핀셋 조세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꾸 부동산을 핀셋으로 접근하니까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 체계를 건드려야지 이렇게 여기 건들고 저기 건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알겠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종합적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세법을 다 건드려야 되거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체계 종합적이라는 건 틀을 만드는 게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제 관점은. 오케이. 그 관점에서 이 정책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틀이라는 건 바로 얘기 드렸듯이 공정과 합리예요. 일단 이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정하면 그런 모든 세금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보다 일단 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요 획기적인 정책들이에요. 이 정책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얘기한 정책은 없었어요. 그런가요? 그래요? 네. 그래?
1가구 1주택은 선이었다고요. 누구도 이걸 건드리지 못했어요. 아, 1가구 1주택자는 야, 1가구 1주택을 왜 건드려? 아, 거주 비거주로 야, 나오지 집 한 않고. 채 있는데 근데 이제는 집 한 채 있는데 막 200억짜리 집을 들고 있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점을 크게 튼 거라고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한 번도 없었더니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제 집을 우리는 거주로 볼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오랫동안 주장한 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번 정책이 나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 기준으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올리면 모든 걸 다 올려야 된대. 그동안 그래왔죠. 같이 다 올렸어요. 같이 올리는 게 바로 예를 들어서 조세 정의에 맞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번만 딱 초고가 주택만 올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저는 혁신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요? 수용성 측면이고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왜 초고가만 얘기하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첫 번째 가격 폭등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강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느끼는 곳이 뭐예요? 박탈감이요. 강남의 집값 상승. 그렇죠. 세 번째, 우리나라 자산의 양극화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강남. 그렇죠. 그래서 초고가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그동안 못했어요. 의미가 있는 방향이에요. 이걸 건드려야. 자, 성은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수용성 측면에서도 부자 과세,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맞죠. 다음에 정권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죠. 0.3% 5만 가구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 그런 부자 감사로 욕할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왜냐면 이게 종부세가 정권마다 계속 바뀌거든. 그 짓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전 효과도 낼 수 있다. 어떤 거냐면 초고가 주택이 이렇게 해서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시장이 안정되면 전체 시장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면 저 지향점이 없어졌잖아요. 지향점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요즘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럼 20, 30억대가 오르지. 아니요. 40억대가 가격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안정화되는데 어떻게 20, 30억이 계속 오릅니까? 천장이 있는 거잖아요. 천장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장이 40억까지 있는 거 너무 높은데? 아니, 단계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 네. 그 영향이. 내려와. 그래서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계속 주장했잖아요. 초고가 주택 우리 보유세 올리자. 그렇습니다. 부담 있는 수준으로. 맞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세율이 조금 낮긴 하다. 느낌보다. 세율이 조금 낮은 거.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런 정책들이 우리 최영진이나 최욱 씨 같은 경우 이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게 과세 표준 이런 단어가 자꾸 들어가니까 공정가액 이런 이게 거. 어려워. 과세 우리는 이제 실거래가로만 우리가 평소에는 알고 살아간다고. 근데 과세 표준 12억 이러니까 또 우리는 실거래가에 익숙해지니까 되게 또 낮아 보여. 이렇게 낮은 아파트에 왜 이렇게 과세를 또 많이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론은 또 안 좋아져. 이런 것도 한번 좀 행정적인 부분 한번 손 대야 돼. 과세 표준 이런 거. 잘 못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겠지? 내가 너 마음 잘 알아. 나도 그저께까지 너처럼 무식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정확한 말씀이죠. 네. 시장은 잘 끊었다. 저는 이런 평가를 시작을 잘 끊었다. 내렸고 이제 후속으로 또 계속 나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후속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틀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큰 틀은 사실은 변화한 거거든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레드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현미 대표님. 지금 그 강남의 그 고가주택을 규제할 거라는 얘기는 이미 5월 9일에 팔라고 하면서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강남 3구에 급매가 나와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는 줄 아시나요? 노도강. 네, 노도강이라고 얘기하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기름미아 이런 동네들이 10억에서 15억으로 빠르게 올라간 게 이제 강남을 누르면서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게 자꾸 규제가 나와서 내 집 하나 못 살까봐, 지금이 마지막일까봐 더 급한 마음에 달려가는 수요가 오히려 중저가 가격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45억 이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장이 어디냐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 정책의 부작용은 딱 그거예요. 45억 이상 사람들이 집 팔면 5억짜리 집으로 이사 갈까요? 아니 40억 살던 사람이 5억짜리로 가지는 않죠. 안 가겠죠. 어디로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실수요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가 굳이 부담이 돼서 판다면 파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 파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실수요자한테 거주하고 나서 팔라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종부세가 부담스러워서 파는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부담이 안 된다. 그렇지.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야, 있겠네요. 내가 예리했나봐. 나 예리했어? 근데 이제 고령자가 아닌 젊은 사람들은 음. 고령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내니까 뭐 이것도 좀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남을 누른 결과가 상반기에 보여준 풍선 효과였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양도세 일시적 유예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양도세라는 거를 가액별로 어떻게 요율을 바꾼다든지 다른 체계를 고민해서 내놔야지, 한시적 유예랑 비슷한 말이 또 나오면 사람들은 양도세는 팔 때 내는 건데 2년 후 3년 후에 또 세제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 근데 이번에 그 자료 화면에서 12페이지 자료 12번을 보여주시면요, 원래 5월 9일까지는 안 팔면 기본세율이, 네, 그 두 번째 있는 거 보시면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인데, 5월 9일까지 안 팔면 기본 세율이 45%까지 있는 거를 20%포인트를 더한다.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매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 세제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한시 완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7년에 팔면 지금부터 27년까지는 5%포인트만 더 내면 되니까 사실상 기본 세율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앞에 급매로 판 사람들은 억울할 거고요. 그리고 27년에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팔 거냐? 지나봐야 알겠는데 이거?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세제를 체계적으로 다 돌봐야지 네. 자꾸 한시적 완화, 기간으로 하는 것들이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아들으셨어요? 예,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오, 따로 설명 안 합니다. 그러면. 네, 그때 많이 또 다뤘던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중과 유예 이제 안 한다 끝. 그래서 다시, 5월 10일까지 5월 10일부터 이게 바로 발생했거든요. 네, 그렇죠.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파는 사람이 이제 또 없어질까봐 매물이 안 나오니까. 매물이 안 나오니까 좀 한시적으로 약간 좀 완화합니다 이번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의 일관성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특별히 없고요. 네. 종부세 아까 얘기가 좀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종부세가 이제 서울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서울을 키웠잖아요. 그 기반시설은 다 국민 세금으로 많이 투입이 됐어요. 서울이 가치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로소득이 더 생기게 됐죠. 네. 그때 이제 서울에 이제 지방세는 많이 들어오는데 남아요, 재정이. 지방은 이제 모자라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 보면 돈이 부족하니까 큰아들을 잘 키워서 큰아들이 좋은 직장을 가가지고 돈을 잘 벌면서 동생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잖아요. 네. 보통. 그럼 이것도 같은 식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서울을 막 키워줬어. 서울이 너무 잘 컸어. 부동산도 많이 올랐어. 네. 같이 예전에 지방에 있던 분은 그대로인데 여기는 10배가 올랐어. 네. 그럼 한 두세 배 떼서 줄 수 있잖아요. 네. 이 논리에서 생각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만든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네. 만들 때, 그러면 종부세라고 다른 이름을 붙여야 이 국세가 되거든. 그럼 걷어서 지방 교부세로 전국에 계속 나눠준 거예요. 네. 뜻이 아주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아셨던 건 뭐냐면 접근법. 접근법이 네. 대통령이 한마디 저라면 우리가 그동안 서울이 이렇게 다 됐고 잘 살게 됐고 우리 부자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한다. 지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우리 세금을 조금만 더 내주시면 지방 교부에 좀 힘을 쓸 테니 뭐 이런 표현들이 같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거는 아까 막 핀셋 타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고 징벌적 느낌이 많아. 국민 통합이 이 정부의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을 관료들이 좀 다독였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차후라도 네네. 똑같은 정책이 되도 그죠? 우리가 용돈 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그죠? 저도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네, 좀 그랬으면 그렇게 좋겠다. 했으면 수용성이 더 네. 높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네. 그 역할을 우리 세 분이 지금 두 분이나 하고 있다는 점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공급 대책도 뭐 좀 있으면 나올 것 같던데 보니까 네, 맞죠? 공급하고 그다음에 금융정책 같이 금융정책, 대출 대출 규제 연이어서 같은 거 계속 나올 것 예. 같은데 그때마다 또 함께 해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나올 얘기 다 나온 거죠 오늘? 세제요. 오늘 세제 관련해서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비판들이 많잖아요. 비판 많아. 그 비판들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그 나경원 같은 사람 비판하는 거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네,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 강탈 세제 계약이다. 이 대통령이 본인 집을 처분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이다.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조세 개혁이 아니라 닥치고 증세다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다. 말은 공정가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번지르르 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0.3%에서 0.4%밖에 증세가 안 되는 거고요. 저 말은 일단 틀리고. 네. 또한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하는 게 뭐냐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뭐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접근해야가 중요하죠. 그렇지. 네, 네. 그거를 잘해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 이 정책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여론에 밀려버리면 끝나. 저는 SNS를 안 하는데 저는 아이디는 있거든. 네. 근데 어제 이렇게 좀 봤어요.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 악마가 너무 심해. 진짜 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네. 그럼 이 수용성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밀리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입법 과정에서 또 물이 타집니다. 그러면 또 아. 심각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세제를 줬는데 국회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희석이 돼요. 유예가 되고 그다음에 공제가 또 들어가고 또 수많은 해석 소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는 게 이제부터 진짜 필요한 거죠.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김열매 대표님 상처 안 받으셨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또 가갖고 막 댓글 보고 막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시지 마시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저는 하고 있고, 예. 제가 뭐 강남의 부동산을 대변할 아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저의 이해관계가 1도 없는 건 이광수 대표님도 아세요. 아유, 그럼요. 저도 부잣집 딸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